자, 어제 저하고 헤어질 때 유가증권에 분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하고 그리고 유동 비유동 분류 뭐 거기까지 봤었었죠. 그럼 자, 우리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론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어제 제가 이렇게 위치를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쓰고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과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제가 어제 위치 이렇게 네 개를 써서 설명하다가 이제 나머지는 오늘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헤어졌죠. 자, 우리말이 너무 좋은 게 어제 했던 게 바로바로 기억이 나요. 왜냐면 3시간씩 하루 건너 하루 하면 사이에 다른 반을 하니까 전반에 뭐 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바로 우리 어제 했던 게 바로바로 기억이 나니까 좋네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좀 더 보려고 하는 건,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재분류라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론 시험에서 자주 언급하는 거니까 기준만 잘 잡으시면 돼요. 이 재분류라는 건 우리가 이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의 이 유가증권의 특성이라든지 우리 보유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우리의 보유 목적이나 이 유가증권의 성격이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정 과목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 수가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분류를 했었는데 지역개발 채권을 사서 그런데 어느 특정한 우리 회사가 조달청 같은데 입찰을 들어가야 되면 국공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손해 보면서 팔고 또 사오는 건 쓸데없는 짓이니까 그걸 만기까지 보유하고 싶다라고 보유 의도를 바꿔버리면 이 단기매매 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주식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있는 회사가 감자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너무 많이 소화시켜서 우리 회사의 지분율이 예를 들어 20%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20%가 지분율이 넘어가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외부 감사 같은 거 하면 처음 하는 게 주식 가지고 있으면 지분율을 먼저 따져요. 근데 지분율이 넘어가게 되면 단기매매 증권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계정 과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해뒀는데 단기매매 증권의 보유 특성은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주식이 상장을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환은행처럼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상장 폐지시켜버렸죠. 그럼 시장성이 없어지면 단기매매 증권으로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성만 없어졌지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은 가지고 있으면 얘네 둘은 안 되겠죠.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말은 단기매매 증권을 다른 계정 과목으로는 전부 다 재분류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을 단기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를 할 수 없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단기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를 할 수도 없고 매도 가능 증권도 단기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가 이 단기매매 증권의 단기 이거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즉시 팔 건데 이걸 굳이 계정 과목의 이름을 바꿔서 얘를 처분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을 즉시 팔 거면 만기 보유 증권을 팔면 되지. 얘 둘이의 계정 과목을 바꾸면서 바꿀 때 하고 장부 가격의 차이를 조정해야 되는 불편함만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들은 지금 즉시 팔 거면 그냥 얘를 팔고 지우면 되지. 굳이 이름 바꾸고 파는 건 악의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단기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하고 서로 이 계정 과목을 재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얘는 왜 재분류 못 할까? 얘들이 못 하는 이유는 그냥 성격만 보시면 돼요.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이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이 영향력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은 당연히 없겠죠. 주식이 만기가 생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정 과목은 서로 재분류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도 되고 다시 만기 보유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도 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매도 가능 증권하고 서로 양쪽으로 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위치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단기 매매 증권으로 유가 증권들이 재분류를 못하고 그리고 얘 둘이는 서로 성격이 아예 틀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 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분류 자체를. 그죠? 이걸 가지고 재분류해서 문제가 나올 거고 또 어제 제가 이야기할 때 얘 단기 매매 증권은 채권도 되고 채무증권이라고 어제 썼죠. 주식도 되고 얘는 채권만 되고 얘는 주식만 되고 얘는 채권하고 주식하고 다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채권이라고 썼는데 어제 그렇죠. 채무증권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시험에서는 채무증권이라고 유가증권한테 꼭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채무증권을 취득하면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나와서 오답 지문으로 엄청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얘를 빼먹었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기 매매 증권 채권 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만 써서 오답 지문으로도 정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냥 정확하게 인지만 하면 얘도 있는데 이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평가하면서 가는 정보들은 그 문제는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온 거 봤을 때는 우리 시험에서 20회면 한 4, 5년에 한 번 나오는 건 틀려라고 내는 문제죠. 그런 거는 크게 깊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 유가증권 가지고 일단 취득해서 평가하고 처분하고 이 단계를 분계 선표 끊고 나서 평가를 뭘로 할 건지 하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치워도 되죠? 좀 쓰시는 느낌을 가지면 치우려다가 당황해요. 하고 있어요.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예, 서명하진 않아요. 원래 전문 녹화 장비가 아니고 비대면 수업한다고 쓰는 이 캠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화면에 교재 파일만 올린 것보단 이게 훨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찍고는 있는데 서명하지는 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유가증권을 천주를 취득을 하고 그냥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따로따로 봅시다. 천주 액면가 1,000원 그리고 시장 가격, 공정 가격이 1,200원인 주식을 첫 번째 취득을 하는데 취득할 때 취득 수수료 10만 원을 함께 지급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지금 먼저 볼 거는 이제 이쪽에 단기 매매 증권 쓰고 오른쪽에 매도 가는 증권 쓰고 해서 짧게 줄여가지고 쓸게요. 자, 그럼 우리가 천주를 취득을 하는데 자, 우리는 주식을 사면서 액면가에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살아가다가
액면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아직 한 번도 안 생겼는데 만약에 생긴다면 그때 이 사람을 꼭 같이 불러주세요. 저예요. 저도 꼭 챙겨달라는 이야기예요. 제 있는 대출받은 집까지 전부 다 팔아버리고 다 사버릴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소리 하냐면 유가증권 취득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일부러 얘를 다 적어줘요. 우리한테 이거 필요 없어요. 자, 우리 단순하게 접근을 할게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에 액면가 사용하는 계정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액면가 쓰면 전부 다 틀렸어요. 자본금 그리고 사채. 제가 항상 저하고 수업하시는 분한테 이 두 계정 과목은 차변에 있든 대변에 있든 무조건 액면가를 써야 되는 거고 안 쓰면 틀리는 계정이고, 반대로 말해서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 나왔을 때 이 두 계정 과목을 사용할 일도 아닌데 액면가를 써야 되나 고민하는 건 그 문제 낸 사람의 함정에 나도 모르게 빠져든 거예요. 이 두 계정 과목을 제외하고는 액면가를 쓰는 계정은 없어요. 얘 둘은 안 쓰면 틀리는 애. 그 외 나머지는 차변에 있든 대변에 있든 전부 다 액면가는 상관없어요. 시장이 형성된 공정가액이나 시장 가격이나 그런 걸로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자, 그럼 엄청 단순해져 있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시가 1,200원이니까 120만 원에 사는데, 사면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대변에 돈을 주면 1,000 주니까 120만 원의 수수료까지 해서 13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얘는 얼마라고 취득원가를 써야 되죠? 그렇죠. 우리 원칙은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게 원칙이죠. 취득 원가에 포함하라는 건 취득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얘는 이게 원칙인데 예외 안 많아요. 딱 하나.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예요. 모든 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해요. 왜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냐면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죠. 발생주의 회계가 뭐냐면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뭐냐면 수익을 인식했을 때에 그 비용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들어가는 이 모든 비용들도 지금은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팔렸을 때 대응원가로 얼마 남겼다고 쓰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얘는 그럼 왜 그런 짓을 안 하냐면 결국은 비용은 될 거예요. 자산 처리한 후에 나중에 팔렸을 때 매출 원가로 비용이 되는 건데, 단기 매매 증권은 얘 단기가 지금 즉시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대응원가로 비용 처리되는 그 기간에 그 여유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랑 관련된 비용은 전부 다 바로 비용 처리하라기 때문에 얘 순수한 얘 가격만 이렇게 쓰고 20만 원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수수료 비용. 이게 저녁에 수업을 하면 수염이 길어져서 말을 하면 마스크를 수염이 쓰고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안에 어제 가이드 했다가 또 불편해서 뺐더니 더 내려가네. 자, 그럼 이 수수료 비용 번호 몇 번 되죠? 우리 어제 했잖아. 그렇죠. 얘는 900번대인 영업의 비용이겠죠. 자, 우리 회사는 시험 보는 회사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회사가 유가증권 사고 파는 건 영업활동일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900번대는 수수료 그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시킬 때만 써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취득을 똑같은 취득 상황인데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죠? 유가 증권은 자산이니까 다 자산이지. 그죠? 유가 증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자산하고 있잖아요. 다 자산이에요.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인데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아니죠.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라 그랬죠. 그럼 모든 자산의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13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지금 X1년도라고 봤을 때 X1년도 기말에 자 이쪽에다 쓸게요. 기말에 공정가액이 한 주당 1,400원으로 올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자 기말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산할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자본은 어떻게 보여주죠? 그렇죠. 자본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는 자산을 외부 이용자한테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서 우리 이 금액에 유가증권 가지고 있어요라고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봤더니 이제 우리 X1년도 기말에 단기매매 증권을 140만 원이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1000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140만 원이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장부에는 120만 원이라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을 높여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높이려면 같은 쪽에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내 장부에 140만 원이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도 똑같이 X1년도 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도 시장성이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14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장부에는 1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10만 원만 높여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지금 결산할 때 우리가 이 분계를 하는 목적은 기말 공정가액으로 단기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둘 다 공정가액으로 보여주려고 분계를 하는 거지 얼마 이익인지를 따지려고 분계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의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보여주려고 분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13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 먼저 파악해야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를 알 거잖아. 그럼 내 장부에 130만 원이라는 걸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 14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10만 원 올려야 된다. 이제 결과 나왔으면 자산이니까 차변에 같이 써줘야 합쳐져서 140으로 보이겠죠. 이게 우리 평가하는 목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를 반대쪽에 두는데 반대쪽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이거고 그 다음 여기에 쓸 건데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평가에서 올랐잖아.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 10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도 평가에서 이익 본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이 성격들을 보면 자, 지금 우리는 평가를 했어요. 실제 돈 번 건가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 지금 주식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주식이 올라서 친구한테 전해서 자랑해봐. 친구가 술 사라 그러면 술 살 돈 있나요? 없잖아. 그게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 이걸 우리는 미실현 보유손익이라 그러죠.
실제로 안 일어난 보유손익을 미실현 보유손익이라 그래요. 그럼 실제로 안 일어난 이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금 손익계산서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가면 당기순이익이 되어서 이게 이익잉여금으로 가요. 바로. 그럼 이익잉여금으로 가면 주주들은 배당하라고 배당 압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돈 안 벌었는데. 그럼 이게 바로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고 임시적으로 두는 곳이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죠. 포괄 손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손익계산서는 정말 수익 비용이 나온 건데 이걸 광범위하게 더 포괄적으로 손익을 계산했을 때는 들어가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게 포괄 손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에 포괄 손익계산서 이런 표현들도 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예요. 그럼 얘는 분류가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은 자본이에요. 자, 300번대라 쓰는 건 자본이에요. 그럼 얘는 자본이니까 얘 300번대의 자본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실제로 일어났나요? 실제로 안 일어났죠? 얘는 둘 다 안 일어났잖아. 근데 얘는 지금 실제로 안 일어났으니까 손익계산서 안 보내고 실제 팔았을 때에 이 돈마저 다 정리해가지고 손익계산서 보낼 거예요. 그때까지 자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시작부터 태생이 너 지금 즉시라 그랬잖아요. 굳이 이걸 자본에 보냈다가 다시 손익계산서 갔다가 오늘 행동 왜 하니? 어차피 바로 팔 건데. 그래서 얘는 즉시 수익비용으로 처리하래요. 그래서 얘는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매매 증권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원래 지금 즉시라는 개념 때문에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가 가지 말고 발생 즉시 수익비용을 바로 인식해라는 조건 때문에 얘가 회계 처리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상한 애가 아니고 얘가 이상한 애예요. 자, 그럼 수익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세요. 우리가 수익이라 처리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건 내 거야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비용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내 거 아니야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얘는 X1년도에 이제 이건 내 거야, 내 돈 번 거야라고 단정 지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으로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개정은 우리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개정이죠. 안 넘어간다면 엄청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어요. 맞죠? 제가 말한 건 빚이 내년에 안 넘어가면 엄청 행복하겠지만 어김없이 넘어가는데 올해 연봉은 올해 연봉이지 내년 연봉 아니잖아요. 그게 수익 비용이에요. 손익계산서 개정은 그 다음 연도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 작년에 얼마 벌었는데 그건 작년 이야기지. 그죠? 근데 작년에 얼마 대출 받았는데 안 갚았으면 올해도 대출인 거예요. 그게 손익계산서 개정과 우리 재무상태표 개정의 차이인데 지금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 하냐면 얘는 내년에 안 넘어가는데 얘는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가 안 지어주면 영원히 유령처럼 남아있을 거고 얘는 내년 되면 그냥 없는 애예요. 그냥 X1년도에 번 돈으로 끝인 거지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데 얘는 자본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반대쪽에 써서 안 지어주면 영원히 귀신처럼 있을 애예요. 그게 얘 둘이의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 상황에서 자, X2년도까지 가봅시다. 단기매매 증권한테는 말도 안 되는데 시험에는 말이 되는지 나오더라고요. 아니, 즉시 판다고 해놓고서 무슨 두 번 평가라고 있어. 이상한 놈들이죠. 그죠? 자, 그럼 얘 가지고 이제 X2년도 봤는데 공정가액이 예를 들어 900원으로 떨어졌다고 볼게요. 90만 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처음 평가 때는 무조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장부에 유가증권 계정 과목이 뭐지? 장부엔 얼마라고 적혀 있지? 140. 지금 얼마지? 90. 50만 원 내려야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기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평가는 목적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 140짜리를 90만 원으로 내려야 되니까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50만 원이다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자, 얘도
장부에 이젠 140이라고 되어 있겠죠. 전기말에 합쳐서 140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얘도 90 만들어야 되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속 편한 얘부터 볼까요? 얘는 왜 속이 편하냐면 얘는 그냥 14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이었어요. 왜냐면 얘는 X2년도에 따라온 애가 아니거든. 전년도에 돈 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손익계산서 들어간 애거든. 그럼 그냥 얘는 마음 편하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이다라고 해서 X2년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냥 얘는 X1년도의 이익이고 얘는 X2년도의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게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자, 그런데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이야기가 틀려요. 자, 얘는 자, 회계일급 때 거꾸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얘 얼마에 샀죠? 매도 가능 증권 130에 산 거죠. 수수료까지 해야 본전이잖아. 그럼 본전하려고 그러면 130이죠. 근데 지금 기말에 얼마래? 90이면 얼마 내렸죠? 40 내렸다는 거 알겠죠? 내 장부에는 40만 원 내렸다고만 남아 있어야 돼요. 40만 원만 내렸다고? 그럼 40만 원만 내렸다고 쓰려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만 원 내렸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대변에는 50만 원이네. 그럼 10만 원 이건 뭐야? 그렇죠. 옛날에 이익 받던 10만 원을 상계시켜 주려고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만 원이 이렇게 와서 지워지는 거예요. 자, 제가 거꾸로 말한다고 표현한 게 과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회계 1급 때는 얘 손해 보면 평가 이익 있는지 봐서 우선 상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우고 나서 나머지는 평가 손실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우기 편하도록 하려고 한 거고 원칙대로 말하면 지금 장부에는 손해다라고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건 이론 엮으려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데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든 처분이든 모든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내가 분기할 때는 이 금액하고 차이만 장부에 남는 거예요. 무조건. 이때도 얘 금액하고 차이. 그래서 10만 원 높다고 10만 원 올렸고 이때도 그래서 10만 원 이익이라 돼 있었고 이때는 이 금액하고 차이가 40만 원 손해니까 40만 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 9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얘를 만약에 70만 원에 팔아볼게요. 자, X3년도에 처분을 하는데 한 주당 700원에 팔아버렸어요. 700원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 자, 어제 제가 취득은 장부에 기록하는 게 취득이라고 그랬죠. 처분은 장부에 있는 모든 기록을 지우는 게 처분이에요. 처분은 장부에 있는 모든 기록을 지우는 게 처분이에요. 판계 처분 아니에요. 그럼 장부에 있는 모든 기록을 지운다는 건 그 모든이 뭐냐면 재무상태표 개정,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수익 비용을 지우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 다음 연도 되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자산부채 자본을 우리가 지우는 방법은 그 반대 위치에 쓰는 거예요. 그게 처분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취득은 장부에 쓰는 거고 처분은 장부에 있는 걸 반대에 써서 지우는 거예요. 그럼 판 거 아니에요? 불타 없어져도 장부에 있는 거 지우는 거예요. 반대에 써서. 그걸 처분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단기매매 증권에 처분을 하려면 단기매매 증권의 자산부채 자본을 다 찾아보니 얘랑 관계 있는 건 단기매매 증권 90만 원밖에 안 남았네. 왜냐하면 비용, 수익, 비용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얘네들은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단기매매 증권은 그냥 전기말에 90만 원이라고 적어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걔만 지우면 단기매매 증권은 장부에 다 지우겠죠. 그럼 우리는 항상 뭔가를 팔았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제일 처음 할 때 돈 받는 것부터 쓰지 말고 장부에 있는 것부터 지우세요.
왜냐면 장부에 적혀 있는 거 치우고 그거보다 많이 받으면 이기고 작게 받으면 손해인 거야. 그게 결론으로 나오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90이었죠? 90만 원이다. 90만 원 치우면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은 지워졌어요. 다 지워졌으면 그 다음 내가 돈 얼마 받는지를 쓰는 거예요. 현금으로 7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은 얘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틀렸어? 아니, 가끔씩 눈빛이 묘할 때 제가 무슨 걱정을 하냐면 산수를 제가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산수가 틀렸나 하고 한 번씩 걱정하면서 쳐다보니까 틀리면 저한테 빨리 사인해 주세요. 너 산수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자, 얘는 실제로 일어났죠. 실제로 일어난 건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내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과 내가 뭔가를 판 금액의 차이가 항상 처분 손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는지를 꼭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수익 비용인데 유가증권은 영업 활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될 거고, 자, 매도 가능 증권 70만 원에 팔아요. 얘 얼마에 샀죠? 130에 샀잖아. 근데 지금 얼마에 팔죠? 70. 그러면 60만 원 손해라고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것만 따지면 돼요. 60만 원 손실. 바로 답인 거고, 실제 우리가 일반 전폐 분기에도 60만 원 손해가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얼마에 사왔고 얼마 평가했고 지금 얼마 판대. 그럼 사온 가격하고 판 가격하고 차이가 딱 나와야 돼요. 자, 그럼 그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보면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죠? 계정 과목은 90만 원 맞춰뒀겠지. 똑같이 전기말을 90만 원 만들어 놨잖아요. 50 줄여서 매도 가능 증권, 그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90만 원 지어야지. 이건 얘랑 차이 없어요. 얘는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90만 원 지워주면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은 사라지겠죠. 그럼 그 다음 또 매도 가능 증권이랑 관계되는 자산부채 자본 뭐가 있어요? 얘가 남아있네. 이 안 지우면 매도 가능 증권은 나한테 없는데 평가 손실만 자본은 남아있으면 얘는 유령이 되는 거죠. 그죠? 매도 가능 증권도 없는 회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있는 평가 손실이 뭐가 있으면 이건 유령이잖아요. 내 자본에 계속 남아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지워야지. 우리 지우려면 반대쪽에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차변에 있죠? 지금 얘는 과거에 썼던 거 지운 거였고 얘만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돈 받을 걸 쓸 건데, 자,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자, 얘 얼마에 산 거라 그랬죠? 지금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흔적 다 지웠죠? 대변에 얼마 나가요? 지금 초반에 대변에 얼마 나가? 130이잖아. 그죠? 그래서 취득원가하고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얘는 130에 사온 거면 무조건 순액으로 대변에 130이 나오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이 130이니까 차변에 내가 돈을 70 받으면 당연히 60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만약에 올랐었으면 평가 이익을 차변해 주면 어차피 순액은 똑같이 시동원가 대변에 나가게 되어 있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대변에 쓴 게 130이니까 받은 돈 쓰면 차이는 시동원가하고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게 분계 원리를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자,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은 사올 때부터 팔기 처분하기 직전까지는 수익 비용을 전혀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팔기 전까지는 수익 비용을
일체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방에 결론적으로 난 얼마 벌었어, 얼마 손해 봤어, 이런 표현으로 해버리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 벌었어요, 나 손해 봤어요, 그냥 바로바로 말해버리는 그런 애예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얘는 20만 원 손해 봤고 얘는 60 손해 봤네.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 더 손해 본 건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보면 얘는 지금까지 수익 비용 인식한 건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보면 지금까지 전부 다 인식했던 비용과 그리고 수익을 보면 10만 원 비용, 50만 원 비용, 20만 원 비용 다 합치면 80이네. 그죠? 그리고 수익 20만 원 인식했으니까 수내고 나면 얘도 60인 건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60 손해 본 거고 얘도 60 손해 본 건데 얘는 타이밍이 서로 틀리게 그때그때마다 수익 비용 처리를 한 거고 얘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 번에 한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주식 팔았으면 얼마에 사왔는데 전년도에 사도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 얼마에 샀었는데 그래서 지금 얼마에 팔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화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회계 1급이 좋아하니까 분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저게 맞는 걸로 오해를 해요. 단기 매매 증권은 회사에서 잘 쓰지도 않는 계정 과목이고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회사에 쓰고 있는 거. 쟤는 이거 써요. 물론 평가 안 해요. 왜 평가 안 할까? 신향성 있는 것만 하는데 신향성 없는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자, 그럼 얘는 자, 얘도 안 썼네. 얘는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처분이니까 영업외 비용이 되겠죠. 자, 이게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는 증권 비교 분개를 한 건데, 자, 얘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회계 1급은 저 이 정도까지 분개는 안 하는데 어느 정도 분개해 놓고 나서 얘는 재미없으면 버리시고 성격만 이해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기예요. 그래 놓고 이 분개만 잘하시면 돼요. 우리 회계 1급은 그러면 되잖아. 근데 세무 2급은 안 돼요. 근데 물론 평가는 2대 1로 나와요. 제가 그 쓰면 정리하고 있다 그랬죠. 두 번에 한 번 평가는 나오는데 이제 처분 물어볼 때는 얘나 똑같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이 아예 치중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론 문제는 이걸 더 많이 물어봐요. 실기에서 얘를 많이 물어보니까 이론을 이쪽에 물어보나 봐. 그래서 이 성격 두 개가 이제 꼬이시면 안 돼요.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 말하는 건데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영업외 수입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걸 또 영업외 수입 비용으로 처리한다 말 안 하고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한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 내는 사람들이 일관성 있는 표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럼 얘는 분개였고, 자, 그럼 우리 이론상으로 유가증권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공정가액으로 하는 거 맞나요? 유가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한다. 그런 거 같죠? 같지 않은 순간 아닌가 하는 눈빛으로 흔들렸어. 근데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실기 분개할 때는 전부 다 공정가액으로만 평가를 했거든. 지금 분개를 공정가액으로만 했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내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자, 우리 유가증권의 평가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액법을 쓰고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다면 공정가액법을 쓰고
시장성이 없으면 원가법을 쓰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율법을 쓰고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을 사용을 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유가증권은 공정가격으로 평가하나요? 그죠? 그래서 틀린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계를 이 두 개만 해서 시기에서 분계는 두 개만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얘 별거 아니에요. 단기매매 증권은 무조건 시장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하는 거고, 매도가는 증권은 시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성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할 거야? 그래서 그냥 취득원가 그대로 두라는 게 원가법인 거예요. 정말 별소리 아니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율을 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를 생각해요. 먼저 판단한 후에 그 지분율이 몇 %면 걔 가치가 얼마다라고 쓰는 방식이고, 자,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 자, 우리 사채 아시죠? 사채 개정하면 알잖아. 방금 썼잖아요. 그죠? 사채는 우리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걸 쓰죠. 그래요. 그럼 이 유효이자율법을 쓰면 사채 장부 금액은 할인 발행일 때에 사채 장부 금액은 증가하죠.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근데 모르면 모르겠다는 사인을 줘야 이제 사채 갔을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사채에 반대 산 사람이 만기 보유 증권이라면 그 사채 움직임과 똑같이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을 높일 거예요. 제가 그 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럼 그 높인 금액으로 평가해서 보여주는 게 상각 후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 반대 거잖아요. 사채 장부 금액이 변하는 대로 만기 보유 증권 사간 사람의 그 금액도 변하게 같이 상대성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 움직인 걸로 보여주는 게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우리가 분기할 때 사용했던 제 둘밖에 없었으니까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문제 내는 사람이 일부러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나쁜 사람이.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리고 말 안 했는데, 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나요? 아니죠. 자,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처분 비용은 얘는 처분 손익에 가감할 거예요. 얘 없애면서 손해봤다 처리할 건데, 이익 봤다면 그 처분 비용만큼 이익 본 게 줄어들 거고, 손해봤으면 그 돈만큼 더 손해봤다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단기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뭐든 관계없이 전부 다. 그러면 오로지 수수료 비용은 하나밖에 없죠.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 제가 많은 분한테 그렇게 말해요. 취득할 때 하나밖에 없다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왜 다른 애한테 갖다 붙이냐고.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 비용 쓰는 애는 오로지 그거 하나고, 900번째 쓰는 애도 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다른 데 갖다 붙여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걔 하나만 있다는 걸 계속 강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자와 같이 이야기를 좀 했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원래 수업할 때 이렇게 빨리 안 해요. 지금 빠르지 않나요? 저 엄청 빠르게 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 제가 빠르게 하는 이유가 제가 계산하고 있는 시간적 커리보다 더 많은 양을 전달해야 되면, 옛날에 한 적이 있다고 전제 깔고 있는 건 빨리 가요.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따닥 나타났을 때 제가 말하는 톤하고는 속도는 좀 틀릴 거예요. 왜냐면 저도 회계 1급 수업 하니까
그때 말 안 하는 게 있죠. 나중에 세무1급 가면 회계부가소득을 사람들이 모르면 합격을 못해요. 회계부가소득이 40점이거든. 법인세는 그냥 나온 거 배운 거 다 입력해도 절반 이상 점수가 나와요. 30점 중 20점 나오고 그러는데 회계부가소득은 세무2급이랑 갭 차이가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부가소득을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소득세법까지 쫙 달려요. 5일 동안. 하고 나면 저도 힘들고 다들 고민을 하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재수생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성적을 자기가 봤는데 항상 문제는 회계부가소득에서 일어난다는 걸 항상 아니까. 근데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와. 세무1급은 무조건 잘 나와요. 그래서 시험 때 가다만 나왔을 때 막 뭐라 이야기하는데 점수가 나오면 아무도 이직 신청을 안 해요. 자기 생각했던 거 점수가 높거든. 그게 전부 다 부분 채점인데 부분 채점을 했는데 예를 들어 4.1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점수 5점으로 계산돼요. 그런 식이니까 진짜 많기는 8점씩 9점씩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이직 신청을 안 하더라고. 난 정말 좀 이해 안 가는 게 저 채점하는 그 하는 분이 써가지고 봤는데 2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얘가 1.1 나왔어요. 얘는 2점짜리예요. 2점이에요 그냥. 그런 식이니까 내 같아도 이직이 신청 안 하겠어. 그죠? 그래서 이직이 신청이 처음에 가다만 냈을 때는 이 답이 맞니 안 맞니 나오는데 점수 결과 발표 나고 나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자기들이 확실히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회계부가소득만 문제가 된다 생각하니까 그때는 진짜 빠르게 달려요. 어쩔 수 없이. 자, 이제 우리 57페이지로 가서 제가 어제 이상하다고 말했던 대손. 자, 대손이라는 건 당연히 이 대자는 우리 대여금 할때 빌려주다 할 때 대자예요. 대손은 우리 대신할 대자가 아니고 한자어는 대신할 대자 아래 이게 한번 생각해 나 견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뭔가 빌려줬는데 손실을 봤대. 그럼 일단 원칙적으로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 우리 대손 회계 처리에 원래 기본 원칙은 매출 채권은 차변에 대손 상납비 얼마 매출 채권이다 얼마 이렇게 쓰는 거고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얼마 그리고 기타 채권이다 얼마 이렇게 쓴 게 원칙이에요. 이 두 계정 과목의 차이가 뭐죠?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둘 다 채권이에요. 채권은 자산이죠. 지금 대변에 제가 자산 썼다는 건 지금 대손당해서 못 받아서 지운 거예요. 그럼 얘를 지웠다는 건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어. 자산의 증가가 없거나 혹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걸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돈이 나가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들어오는 게 없거나 빚을 갚는 게 없거나 그러면 그게 비용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린 차변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산 일출이 발생했는데 근데 매출 채권이면 판관비로 처리할 거고 기타 채권이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800번 900번이나 써두면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데 얘네 둘이가 이름이 틀려서 800번 900번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채권이 대손 당해도 쟤를 써요. 그래서 많이 틀려요. 지금 제가 기타 채권이라고 말하는 애가
우리 시험에 요즘 얘 많이 좋아하더라고.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미수금. 얘네들이 대손을 당하면 우리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제도를 쓰고 있죠. 우리는 대손충당금 제도를 쓰고 있죠. 자, 대손충당금 제도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론적 근거로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어느 정도 구현하기 위해서 대손충당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론이라 그랬어요. 시기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손충당금 먼저 끌어 쓴다라고 생각하는 채 설정하는 이유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원칙은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하는 거라 그랬죠. X1년도 12월 25일 날 제가 제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을 했어요. 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이다. 이렇게 분기를 해뒀어요. 그럼 이렇게 해뒀는데 A라는 회사가 그 다음 연도 X2년도 1월 5일 날 얘가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못 받게 된 자산을 내 장부에 두면 안 되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이론 근거상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직접 상각법이라는 게 이거예요. 대손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해야지. 대손 당했을 때 자산이 줄었을 때 비용 처리해야지. 그죠? 근데 왜 이것 때문에 대손 충당금 쓰냐면 자, 제품 매출의 성격은 뭐죠? 제가 이제 앞으로 성격 자주 물어볼 건데 자산 부채 자본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품 매출의 성격은 수익이죠. 영업 수익이잖아. 그죠? 우리 수익은 원가에 이익을 붙인 게 수익이죠. 그죠? 얘는 원가에 이익 붙인 게 매출이잖아. 맞죠? 그렇겠지 하는 눈빛은 내가 잘못 읽은 거죠. 자,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게 얘는 수익이에요. 근데 얘는 성격이 뭐라 그랬어? 비용이네. 그럼 X1년도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수익 처리한 거를 2020년도에 비용 처리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못 받을지를 알아야 뭔가 조치를 취할 건데 그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그 합리적인 추정치가 대손 충당금 설정하기 위한 대손 추정률이라는 거예요. 얼마 정도 대손을 당할 것 같냐 이걸 볼 건데 한 가지는 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한 가지는 잔액 비례법이 있고 한 가지는 연령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잔액 비례법 본 적 있나요?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잔액 비례법만 봤어요. 잔액 비례법이 우리 계산 자료 입력에서 외상 매출금 잔액의 1%, 이 잔액의 1%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 빼면 나머지 컴퓨터가 자동 계산해 줬잖아. 그게 잔액 비례법이에요. 그럼 연령 분석법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1억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기말에 있는데 이 1억 중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은 못 받은 지 1년 됐고 예를 들어 뭐 한 달 됐고 2천만 원은 뭐 3개월 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3천만 원은 1년 됐고
뭐 1,000만 원은 10년 됐고 이렇게 봤을 때 10년 된 채권하고 1개월 된 채권하고 못 받을 확률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러면 그 채권이 발생일로부터의 기간에 따라서 대손율을 달리두는 거예요. 연도별로 달려두는 걸 연령분석법이라고 해요. 그럼 연령분석법은 엄청 쉬워요. 왜냐하면 그 추정률을 기간별 추정률을 당연히 문제에서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딱 적혀 있어요. 그럼 그대로 가로로 쭉 곱해주면 그 합계가 대손충당금 설정한 목표 금액이 돼요. 그럼 그 금액에 잔액을 우리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이 행동을 언제 하죠? 그렇죠. 결산일 12월 31일 날 하죠. 왜 12월 31일 날 하냐면 자, 이걸 이렇게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로 쓰는 잔액비례법으로 보면 X1년도 12월 31일 날 채권 잔액에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하고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면 우리 대손 뺐을 때에 플러스가 나오면 충당금 보충액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채권 잔액이 1억이라면 대손 추정률이 1%라면 그럼 100만 원 설정할 건데 뭐 예를 들어 대손 충당금 잔액이 40만 원이 있다면 그러면 보충은 60만 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죠? 그럼 만약에 잔액이 하나도 없었다면 올해 100만 원 하겠지. 100만 원 하겠지. 이거죠? 자, 그럼 우리는 12월 31일 날 차변에 대손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대손 상각비다 10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두겠죠. 자, 이 대손 충당금의 성격은 뭐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제가 성격이라고 한다 했어요. 성격은 자산이잖아요. 우리 자산에서 봤죠? 거기서 봤어요. 자, 예. 그래요? 알겠어요. 달려봅시다. 일단 이거 설명하고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나오는 경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기말 12월 31일 날 지금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죠. 자, 이 대손 충당금이 얘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아, 우리 이 책에 내가 항상 쓸모없는 정보라 그랬는데 이제 필요하게 유용하게 보면 처음으로 써볼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역시 쓸모없네. 아니 죄송해요. 아니 여기에 기초정보관리 쓰도록 되어 있어서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하고 보여드리려 했더니 대손충당금을 안 써놨어. 자, 이 대손충당금 차감적 평가 계정인데 자, 우리 차감 계정이죠. 차감 계정은 본 계정의 반대쪽에 써서 우리 장부상의 원리상 반대쪽에 써서 얘 성격을 줄여주는 거예요. 성격을. 그래서 얘는 지금 대변에 있지만 자산이에요.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을 주려고 자기 위치를 대변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분계를 하면 자, 얘가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면 얘는 외상매출금의 짝지 번호를 써야 돼요. 각자 자기마다의 짝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감 계정은
왜냐하면 얘가 외상매출금이었잖아. 그럼 장부에 쓰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우리 재무상태표에 자 이렇게 표를 썼을 때 자, 외상매출금이 1억이 있는데 이 외상매출금을 못 받을 것 같은 돈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외상매출금의 자산 가격은 9,9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여지도록 써둘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9,900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세트로 써둘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자, 여기까지 차변인 거예요. 차변에 우리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정기분 재무상태표 쓰면서 입력한 적 있잖아요. 차변에서 봤죠? 이게 자산인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쓰는 건 외부 용자한테 아직 못 받은 건 아니잖아. 근데 9,900이라 보이면 안 되거든. 근데 못 받을 것 같거든. 그럼 9,900이라 보여야겠거든. 그럼 두 개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1억인데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9,900이라 보시면 돼요. 라고 써둔 거예요. 그럼 지금 걔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럼 자기 짝지마다 전부 다 있죠.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도 있고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도 있고 단기대여금의 대손충당금도 있고 전부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이걸 가지고 이 앞에 했던 X2년도 1월 5일 날 얘가 외상매출금이었는데 똑같이 외상매출금이 그럼 100만 원을 못 받게 되었어요. 자, 얘가 외상매출금의 짝지예요. 제가 번호 쓰는 거는 꼭 자기 짝지 찾아라는 의미예요. 번호 외우란 말 아니에요. 짝지가 있는 애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손당하면 어느 채권이든 간에 방금 말했던 미수금이든 단기대여금이든 대손 발생한 날에 합계잔액상표든 여러분들이 편한 계정별 원장이든 합계잔액상표든 어디든 들어가서 그 날짜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먼저 확인해서 얘부터 상기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어도. 나중에 나는 그냥 대손상가표 처리했는데 대손충당금 다 처리했는데 잔액이 얼마 있었다면 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확인하는 거야. 근데 확인했더니 딱 100만 원 있네. 그럼 우리는 100만 원 있으면 얘 다 끌어 쓸 거죠. 그럼 차변에 대손충당금 100만 원이다. 외상매출금 거만 끌어 쓸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자, 이 앞에 했던 분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 앞에 했던 분계는 X1년도에 수익 인식한 걸 X2년도에 비용 인식해서 제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안 맞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X1년도에 수익 인식한 거를 X1년도에 미리 비용을 처리해뒀기 때문에 이때는 비용 처리할 일이 없죠. X2년도는.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 원리 때문에 우리는 이 대손충당금 제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그 57페이지의 제일 아래 3번이에요. 3번. BS가 뭐죠? 대차 대조표죠. 농담이에요. 아니 원래 BS는 밸런스드 시스트 대차 대조표고 재무상태표는 FP예요. 파이낸스 포지션인데 대한민국 사람은 재무상태표라 읽고 BS라고 쓰죠. 그래서 IFRS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쓰냐고 맨날 따져요. 그럼 너 법인세 신고할 때 뭐라고 쓸 건데? 그럼 BS라고 말해요. 법인세 신고할 때 표준 대차 대조표 쓰니까. 자, 방금 말했던 거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자, 우리 좀 볼게요. 자,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말에 채권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기말에 채권별로 각각 설정을 하는 거예요. 기말에. 그럼 기말에 우리가 채권을 설정을 할 건데
설정하는 건 기말 채권 잔액에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하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돼요. 우리가 얼마를 기말 설정할 목표 금액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얘가 목표액이에요. 제가 목표액이라고 말한 이유는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딱 저 금액을 설정해야 돼요.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딱 저 금액을 설정해야 돼요. 그럼 딱 이 금액을 설정할 건데, 그럼 여기에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뺐을 때에, 자 이때 자 세수로 나눠서 플러스가 나오면 보충액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제로가 나오면 딱 맞으면 일치하니까 회계 처리가 없는 거고, 마이너스면 환입액이 나와요. 환입액이.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보충액이 나오면 자동 결산, 환입액이 나오면 수동 결산을 해요. 환입액이 나오면 자, 제가 얘를 두 개를 가지고 볼게요. 자, 기말 채권 잔액이 1억이고 추정률이 1%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설정할 거는 딱 100만 원을 설정할 건데, 자, 첫 번째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만 원이 있는 거예요. 60만 원이 있다면 우리는 보충액 40만 원만 보충하면 되도록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럼 40만 원만 나오도록 이제 플러스가 나오면 자, 매출 채권은 차변에 대손 상각비 4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4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매출 채권은 100만 원 설정, 컴퓨터가 이거 해주는 거예요. 1%다라고 하면 학교장 이산표의 잔액에다가 1%. 그래서 눈에 보이잖아. 그 대손 상각 버튼 누르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니까 여기 얼마 보충이라고 40이 딱 적혀 있어요. 녹색 칸에. 그러면 그 40을 우리가 결산 반영 누르고 전표 추가하면 2분기를 해주는 거예요. 2분기를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타 채권이면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4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4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똑같은데 차이는 판관비다, 영업의 비용이다, 이거밖에 차이 없죠. 기타 채권은 설정할 때도 이거고, 대손 충당금 끌어 쓰고 모질해도 저거고, 아예 없어도 저거예요. 기타 대손 상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120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120만 원. 그럼 충당금 설정할 게 100만 원인데 120이 잔액이 있으면 20만 원 빼내야 될 거잖아요. 제가 딱 100만 원 설정할 거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이거예요. 마이너스
20만 원 나온 이 경우. 네, 마이너스 20 나오면 자, 이 경우에 환입액이 나오면 자, 매출 채권은 자, 우리 대손충당금의 자리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자, 얘 성격은 뭐라 그랬죠? 자산. 자산의 자리는 차변. 근데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 그랬죠. 얘를 줄여주려면 반대. 그래서 자기 자리는 대변이에요. 자, 근데 이런 애도 나왔어요. 다음 중 부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아니면 자산의 차감 계정이 아닌 것은 해서 감가상각노계획,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이런 애들은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퇴직급여 총당 부채가 붙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론들이 나와요. 그럼 얘는 지금 자산인데 방금 제가 말했던 계정 과목 4개가 다 대변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중에 3개가 자산인데 그럼 그중에 하나가 지금 얘인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위치를 말했냐면 대변이 자기 자리인데 얘가 60밖에 없으니까 40을 대변에 더 써줘서 합쳐준 거예요. 100으로 만들려고 얘들을. 근데 지금 자산을 줄여주는 거잖아. 이만큼 못 받는다고 미리 말한 거잖아. 그래서 비용 처리한 거예요. 자산을 줄여주는 애가 늘어났잖아. 그죠? 처음에 이 분계를 하기 전에는 60만 원만 있었으니까 1억 중에 60만 원 못 받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 분계를 더 하고 나면 1억 중에 100만 원 못 받아요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분계하고 나면 이해가시나요? 이 1번 분계를 하기 전에는 60만 원만 잔액이 있었죠. 60만 원 잔액이 있었다는 건 내 채권 잔액이 1억인데 6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때는. 그럼 9,940만 원의 이라는 장부 가격을 보고 있었던 건데 근데 지금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40만 원 더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보태준 거예요. 그러면 내 장부는 기존에 있던 60만 원에 40만 원 더해져서 100만 원 못 받을 거예요 라고 된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100만 원, 60만 원 못 받을 거예요 했던 게 100만 원 못 받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40만 원만큼 내 자산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비용 처리한 거예요.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이라서. 근데 얘는 이제 환입 너무 많으니까 얘를 돌려넣어야 되는 거야. 자, 자산보채 자본을 지우려면 무조건 반대쪽에. 그래서 얘 자리가 대변이니까 넘치는 20만 원만큼은 환입 마이너스가 나오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쓴다는 거예요. 넘치는 만큼은. 그럼 딱 100만 남을 거잖아. 대변에 120 적혀 있던 애가 차변에 20만 원이라고 쓰면 얘가 딱 줄어들겠죠.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 금액은 2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기타 채권은 어떤 채권이든 간에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은 대손충당금이지. 짝지가 다를 뿐인 거지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럼 대변에 쓰는 계정 과목은 대손충당금 환입 2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 나오거든. 그리고 실기한테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먼저 이번엔 기타 채권 해가지고 먼저 볼게요. 자, 기타 채권에서 보충할 때 쓴 애가 얘가 900번대의 영업외 비용이었죠. 이거 비용이죠. 그럼 얘를 보충할 때 비용 처리했으면 얘가 돌아오면 수익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밸런스가 맞잖아. 나갈 땐 비용이면 들어올 땐 수익 처리해야지. 그래서 자, 얘는 900번대의 영업외 수익이에요. 자, 지금 기타 채권 거 쓴 거예요. 기타 채권 거. 자, 그럼 이번에 매출 채권 거 볼게요.
자, 대손상가비는 성격이 뭐였죠? 그렇죠. 800번대의 판관비였어요. 그죠? 판관비는 영업비용이죠. 자,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자, 재적용비하고 판관비는 영업비용이에요. 아시겠죠? 영업 외 비용 아니죠. 영업 외 비용 아닌 건 영업비용인 거예요. 자, 매출은 영업수익이죠. 자, 어떤 표현인지 말 이해가시나요? 얘는 지금 영업비용이에요. 그죠? 자, 이해가셨죠? 그죠? 그럼 얘 돌아왔네? 그럼 영업수익이라 써야지. 근데 영업수익은 방금 뭐라 그랬죠, 제가? 매출이라 그랬잖아요. 얘를 매출로 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의 수익 처리했으니 영업 비용이니까 영업 수익 처리하는 게 맞는데 말이 안 되잖아. 대손 충당금이 돌아왔는데 이걸 매출이라는 건 말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영업 비용인 판관비를 줄여버릴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얘 성격은 800번대의 판관비의 차감 계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질문 엄청 많이 해요. 이런 시험에서는. 자, 우리 수익 처리하는 거하고 비용에서 빼는 거하고 결과는 똑같죠. 이익은. 자, 이쪽은 지워도 되겠죠? 정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죠. 그럼 수익이 100이었고 비용이 50이었고 이익이 50이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20이라는 돈이 회복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수익으로 처리를 하면 120이고 얘를 50이면 70이라는 이익이 나오겠죠. 20이 들어와서 수익 처리하면. 그런데 수익으로 처리 안 하고 얘를 비용에서 빼겠대. 그럼 수익은 그대로 100인데 비용에서 줄여서 30으로 만들어도 이익은 70이니까 똑같은 결과잖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나요? 그래서 얘를 영업수익으로 처리 못하니까 얘 비용을 줄여버리는 방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판관비에서 차감하는 성격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면 이익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이 성격?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익에는 둘 다 더해지는 가산의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얘를 써요. 자, 지금 제가 말한 건 이론 이야기고, 자, 실기 환입이 나오면, 자, 우리 아주 저렴하게 기타 채권이면 900번, 매출 채권이면 800번을 쓰세요. 그러니까 두 개 나올 거거든. 치면 두 개 나오면 두 중 하나 선택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얘가 판관비에 차감이든 뭐든 신경 쓰지 말고 실기에서는 매출 채권은 800번, 기타 채권은 900번을 기억해야지.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800번이 판관비인데라는 이상한 생각은 분기할 때 잘 안 하더라고. 근데 매출 채권은 판관비 써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니까 분기는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인 이론적 내용은 얘는 판관비를 줄여주는 차감 성격이기 때문에 저렇게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대손 처리를 했어요. 우리 대손 회계 처리는 잘 할 수 있겠죠? 대손 충당금 먼저 끌어쓰고 모질하면 대손상각비. 근데 기타 채권이었으면 모질한 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죠? 우리 잔액 100인데 딱 100 맞췄는데 60만 원 대손 당하면 60만 원 대손 충당금 끌었을 거고, 120만 원 당하면 일단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만 원 끌어쓰고 20만 원만큼은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 신기하게 단기 대여금하고 엄청 많이 줘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 실기할 때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대손 당했을 때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따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제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세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대손세 공제신고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은 우리 회계처리로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앞에 제가 100만 원 썼죠. 근데 우리는 과세거래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까지 붙어서 외상매출금이 110 된단 말이야. 근데 얘 110만 원 통째로 못 받겠는데 나는 부가가치세까지 대손 처리하려고 대손 충당 모아둔 거 아니거든. 그럼 부가가치세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못 내겠어요라고 신고해야지. 그럼 신고하는 서식 또 공부할 거고 그것 때문에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1급 때 보면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거가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무 2급에는 고려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문제도 할 거니까. 그럼 우리는 한 개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손 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럼 대손금을 회수하는 것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X1년도에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자,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자, 이렇게 처리를 했었어요. 이랬던 회사가 자, X1년도에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럼 대변에 의상 매출금 100만 원 지우고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만 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0만 원은 대손 상각비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 분이 이해가시죠? 자, 60만 원만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잔액이. 자, 이랬던 외상 매출금을 자, 우리가 회수를 해요. 회수. 자, 첫 번째는 X1년도에 회수를 해요. X1년도에 회수한다는 말은 뭐냐면 X1년도에 대손 발생한 거를 올해 회수했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단기 발생분을. 그럼 자, 우리 이렇게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회수했대.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은 뭐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 자, 이렇게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는 뭐죠? 그렇죠. 현금 돈 받은 게 중요하지. 돈 안 받았으면 지금 장부에 쓸 생각도 안 할 거거든. 돈 받았으면 우린 차변에 쓴다는 거 알죠?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이라고 쓸 거예요. 돈 받은 것부터 쓰고 그 다음 문제에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그럼 언제 대손 발생한 걸 회수한 거지? 그게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그럼 봤더니 올해 X1년도 발생한 거를 X1년도에 회수하네. 단기 발생분을 회수한 거예요. 그럼 단기 발생분을 회수를 하게 되면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외부 이용자는 A라는 회사한테 대손 당했다는 사실을 외부 이용자가 알고 있을까요? 알 일이 없지. 아직 난 재무제표도 안 만들었는데. 그럼 굳이 이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아직 장부 정리 안 했는데 100만 원 받았잖아.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면 되겠죠. 그럼 회계 처리했던 내용하고 그대로 취소 처리하는 거예요. 취소 처리라는 건 이때 썼던 이 계정 과목들을 그대로 반대로 대변에 쓰는 거예요. 우리 취소는 반대잖아. 대손 충당금이라고만 처리했으면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만 했으면 대손 상각비. 지금처럼 이렇게 나눠 썼으면 대변에 나눠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60만 원, 대손 상각비 40만 원 이렇게 지워버리면 내 장부에는 그냥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남은 기록만 남게 있겠죠. 그럼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X2년도에 회수한 걸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가 전기에 대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자,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뭐죠? 전기에 대손 발생했던 올해 발생한 거든 제일 중요한 건 돈 받은 거지. 항상 분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분기에서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돈 받고 돈 주는 거 많이 놓치는데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돈 안 받았으면 지금 쓸 생각 없잖아. 그죠? 근데 그걸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안 쓰는 이유는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자, 현금으로 100만 원 받았어요. 자, 그럼 파악할 게 뭐냐면 언제 대손 발생한 건지 봤더니 전기네. 그럼 지금 얘는 전기나 전기 이전 발생분을 회수를 하면 저도 마음이 급한지 글씨 안 그래도 못 쓰는데 가슴 날아가고 있어요. 자, 전기 이전 거 발생 회수하면 자, 우리 생각했을 때 전기의 비용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미 얘는 손익계산서 끝났잖아. 그죠? 그럼 전기의 비용을 올해 X2년도에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겨우 대손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으로. 그럼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그다음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에 꼭 전기에 대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을 받을 어음을 이런 거 적어줘요. 그거 적어주는 건 그 계정 과목 쓰라는 게 아니고 얘 짝지를 그걸로 쓰라는 이야기예요. 얘 짝지한테 모아두라고 우리 내용에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생각부터 해요. 전기네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이네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럼 망한 거예요. 그럼 옆에서 제가 보면서 돈 받은 거 어디 있을까 하고 지나가는 게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할 때 돈 받은 거부터 먼저 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외상 매출금 어디 쓰지 하다 보면 얘 짝지였지라고 생각하라고. 짝지 알려주려고 적어주는 거지. 그 계정 과목을 쓰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회계 1급 때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보시면 다 전기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손금 회수하면 대손 충당금 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험 일단 합격시켜야 되니까. 근데 세무이금은 올해 발생하는 것도 나와요. 올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직접 가서 일반점표에서 확인하고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 것도 있고 분계 내용을 알려준 것도 있고. 그러면 얘는 취소 처리니까 그대로 단기 발생분은 취소할 거고 올해 이전일 거면 그냥 대손 충당금 처리해 두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이 분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다가 부가가치세 집어넣을 거잖아. 분계. 앞에 발생한 거 말고 돌려받았을 때도 받았으니까 또 부가세 내야지. 나중에. 그죠? 자, 그래서 얘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오늘은 대손까지 하면 자, 이건 자, 질문이에요. 내일 재고자산 할 건데 혹시 당좌자산 챕터에서 알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내일 그거 먼저 해드리고 재고자산 들어갈게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건 재고자산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넘어가면 앞부분 거 못 보니까 그래서 유형자산 가면 제가 엄청 많이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95%는 회계 1급에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형자산에 가면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못 본 거 저도 수업 때 안 했던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혹시 우리 당좌자산에서 좀 더 알고 싶거나 개념이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런 거 있어 말씀하시면 네 그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재고자산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좌우고 유형자산으로 넘어가면 우리 순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유형자산, 그다음 사채, 그리고 자본. 그리고 나서 컴퓨터 한번 사이클하고 부가가치세 이론, 그리고 이제 매입매출 전표,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론하면서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 그리고 소득세. 이게 우리 순서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거 보니까 제 마음이 급하겠죠. 근데 사실 안 그래요. 아직 우리 수업이 37일이나 남았어요.
우리 40일 볼 거야. 그죠? 만약에 17일 남았으면 지금 집에 안 보내요. 근데 37일이니까 괜찮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코로나 3주 뒤에 2.5단계 끝나죠? 9시 이후에 있어도 된대. 그럼 한 20분 더 있어도 되잖아. 그죠?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는 의견을 수렴해서 시험 다가오면 다들 늦게 가서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